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전국은 급냉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하룻밤새 뒤집히자 야당은 장외투쟁 강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여당도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도부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임기 초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데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취임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지만 뒤로는 합의 파기와 배신 그리고 야당 탄압뿐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특검법 여야 합의안 파기,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치권 최대 현안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박수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선 3선 중진입니다. 송석준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평론가도 모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했죠. 김만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도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네.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언론 보면요. 여당 내 투톱,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이제 화제가 됩니다. 배경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요. 지난 30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구성도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 소식들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 이제 거세게 반발을 했고 다음 날 이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청래 대표가 합의안이 지도부 뜻과 달라서 좀 당황했다. 내용을 잘 몰랐다. 뭐 아마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세게 이제 또 항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법사위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해라. 뭐 이런 요구를 또 했고 이제 결국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다. 사과한다. 불협화음은 상대에게 이로움만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둘 사이가 이제 봉합이 시도되는 듯 하지만 이게 또 보면 지금 사진 하나 나가는데 그제였던 금요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제 모습인데 회의 내내 두 사람이 서로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바로 저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 기자님들이 두 분이 귓속말을 할까 안 할까 네. 그 상징적 장면이 이제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결국 나오지는 않았죠. 그 과정과 내용은 앵커께서 뭐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이 특검법 3대 특검 중에서 이제 내란 특검의 기한과 규모, 인력의 규모죠. 이거를 포함해서 1심 재판 과정을 중개하는 걸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특검 수사가 끝나면 그것을 국가수사본부 또는 군 검찰에 이첩했을 때 그 수사 지휘를 특검이 계속 갖자, 뭐 이런 정도 5가지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충분하게 이제 야당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헌의 소지나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야당의 의견이 맞겠다라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그걸 내주고 쉽게 말하면 정부 조직법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 기간, 특검의 기간과 규모는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었고 정부 조직법 이것을 빨리 제대로 굴려야 새 정부가 잘 돌아가서 국민께 희망과 안심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이제 기간과 인력 요것까지 이제 약간 타협을 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내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형식적인 상징이 되어서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평을 뭐라고 했냐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소통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긴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건 저희 내부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 그 야당에 합의를 했다가 저희가 파기한 꼴이 되어서 그 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한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부터 책임은 질 사람 국민이 보시기에 여당 너네가 더 책임 많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는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이제 분위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 파기의 책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외로 나가요. 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예. 국회 밖으로도 나가고 또 대통령실 앞에도 이제 간 것 같은데 장외 투쟁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모처럼 그동안에 대립 갈등하다가 모처럼 대통령 주재로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만났고 네. 그래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래서 그동안 꼬인 걸 좀 같이 푸는 모처럼의 이런 첫 타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슨 여당 내부의 어떤 모종의 이런 엇박자를 핑계로 이게 다시 파기가 됐단 말이죠. 저는 뭐 이 장애 투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장애 투쟁도 해야 되고 원내 투쟁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꼬이는 정국이 왜 생겼느냐.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야당이 공정한 이런 어떤 특정 이슈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자 이렇게 요청해서 하는 게 네. 보통 특검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초에 3대 특검을 한다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연장을 하겠다. 애초부터 이 특검 자체는 진작 접고 정상적인 이런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 공정한 수사하면 되는 거를 이게 지금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그것이 또 자꾸 연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자체가 논의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우리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여야의 처음 이제 대화 타협 뭔가 이런 그런 거를 새로운 시작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양보를 100번 양보해서 같이 대화에 임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파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모든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우리도 강력히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두 분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발 투톱 갈등.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엇박자 같습니까? 아니면은 본격적인 갈등의 신호탄 같습니까? 먼저 처장님.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야 관계도 보여주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민주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상황이요. 예, 지금 저는 그게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가 뭔가 합의를 했다고 두 분이 문을 나서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서로가 내란 정당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특이하게 지금 뭔가 합의를 이루고 있구나.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뭐가 진행되려나 이렇게 봤었는데 역시나로 좀 끝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관계에 대한 전망보다도 과거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좀 대체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조목조목 특검법 내용 관련 논의도 있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은 이른바 강경 기류의 이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초반에는 뭔가 책임을 따지려고 하다가 어제는 완전히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꺼내는 이유는 정말 지금 야당이 상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란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라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 내부에서 이것마저 없다면 과연 뭘 가지고 수렴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적어도 야당과의 뭔가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당 내부에서라도 다원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당 내부에서는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다시피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박희성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가 하루 지나서 약간 사과했다가 이틀 만에 세게 사과하고 그래서 저는 여야관계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여당인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과제로 던졌던 지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두 의원님하고 예. 김 박사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좀 복귀 좀 해볼게요. 2006년도 4월 달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사법법 개정으로 굉장히 박근혜 당대표가 50일간 장애투쟁을 했었어요. 그때 여당의 이제 그 원내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였고 네. 야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이재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두 분을 조찬회 회동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힘든데 저는 양보 좀 하시죠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이제 100일 취임 때 또 아니면은 또 지난번에 그 오찬 회동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정청래 대표한테 아이 좀 많이 좀 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네. 그러고 나서 딱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그 오찬 회동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구나라고 생각해서 참 잘 돼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혼돈스럽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한 여야 관계라든지 여야 갈등 문제가 아니라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이 협치 복원을 선언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지면은 야당은 다음부터는 누구랑 같이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승인 받고 오셨어요? 이게 원내대표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또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통령 얘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협치와 통합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장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 얘기는 전부 다 협치는 사라지고 또 그 당내에서 통합은 깨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대규모 조자에서 300명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대표가 있지. 자, 심각하게 그러면은 이 투톱 간의 갈등 이게요. 아까 말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그 국민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난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할 때 모습을 할 때 복기를 저도 한번 해보면 국민에게 공개된 공개 발언에서 여야 대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말씀을 대통령 앞에 하셨어요. 그것은 소위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에 관한 지금의 상황에 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서 저희가 해놓은 것이 뭐냐면 여야 경제 협의체 이걸 해가지고 여야 공통 공약과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아주 좋은 합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상상을 해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불러온 지금의 사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정리해야 될 상황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 지향은 지향대로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이건 협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역사를 정리하는 문제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범죄의 여부에 대한 처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과 협치는 다른 문제다. 그날 회동에서도 보였듯이 그렇게 이 문제는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민생 경제 협의체를 만들고 하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제 우리 당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협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요 문제에 대한 내부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문제가 빨리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정리돼야 훨씬 더 좋은 협치의 어떤 그런 성과물들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이어서 리더십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건 관계 없고요. 관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은 대통령실과 당정대 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고 또 이견이 있더라도 줄이기 위해서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키워드 발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먼저 이제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저 대통령의 저 발언하고 지금 박수현 의원 말씀하신 거고 뭐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야가 타협을 할 때는 이제 뒤에서 많은 또 사전 조율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단은 파괴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이제 저는 본질이 아까는 특검에 관한 문제지만 저는 내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야합이냐 협치냐. 분명히 우리는 협치라고 해서 같이 응했는데 결국은 야합이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이 바로 상황을 그동안의 비상계엄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해서 한 것은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것을 내란으로 단정할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많은 국민들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그건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란이라는 거 법적인 정확한 이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사법부에서 판단 중이니까. 근데 내란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은 청산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대화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여야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전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정국을 모든 것을 내란으로 보고 내란을 수식을 붙이는 말은 우리가 정말 우리 어려운 민생 이렇게 저 세계 우리 저 정세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야가 이런 사법부에 맡길 건 맡기고 이제 정상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서로 합의할 건 합의해 가면서 예, 이렇게 내란의 어떤 프레임을 너무 강요하거나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예. 예, 그 내란 프레임 극복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 국회 등을 표현했을 때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임을 세계에 알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정청래 대표 표현에 따르면 극복 상태가 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볼까를 했던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 대통령은 상당 부분 극복했지만 과정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남은 과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저는 정리하지 않고는 모든 게 내란 논란 속에서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차원에서 좀 한계를 더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박수현 의원이 얘기했던 내란과 협치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게 구분하려면은 저는 이번에 특검법까지 정도만 국회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사법 부분에 맡기고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정치적인 프레임 전략으로 쓰다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여당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에너지 자원이 엄청 좋은 집권 초기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란 공방만 벌이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집권 여당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지금 이제 생각입니다. 사법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 발언 가운데 또 주목받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치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국회 권력이 선출 권력이죠.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 저는 대통령께서 실언하신 거라고 좀 봅니다. 실언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그것도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여야 합의에 대해 알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이거는 쿼트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합했다는 겁니까? 다르다면서요. 야합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를 꾸짖어야죠. 그런 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야 합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빅 프라브럼. 큰 문제죠. 여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모르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실언이고 더 나가서 여야가 뭐 합의했다 파기하더라도 이거를 수습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벌써 많이 양보하세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벼랑간 야합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협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란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프레임을 갖다 놓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대통령 원하는 거는 협치와 통합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얘기하시는 실언의 문제도 있지만 인식에 대한 문제죠. 입법부가 사법부의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자주지할 수 있다는 건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될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어떠냐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향후 방향성이라든지 의제 설정이라든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신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인식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아까 제가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들 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나 저희들이 인식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반란을 일으키면요. 구족을 멸하던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송 의원님 말씀 맞아요. 지금 내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결론을 법적으로는 난 상태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이것은 내란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왜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자꾸 하려고 하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국민 다 인식하고 있고 그날 밤의 상황을 전부 생방송 보도에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4월 4일까지 너무 오랫동안 막 끌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도 출석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나가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특검이 지금 현재 90일에 30일, 30일 더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특검 수사 중에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30일 정도를 해놓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식인데 그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왜 그런 법적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작년 12월 10일 국민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약속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하등 책임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자기 수사받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건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의견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인식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의원님께서 국민들은 이미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또 아마 박순희 의원님에게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어쩌면은 있죠.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탄생하기 전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이제 각자 입장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또 대외 관계 지금 어려운 통상 문제에서부터 지금 아직 산적한 안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분명히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거기에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여야의 또 우리 국정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분명히 국정 원칙으로 제시한 게 경청과 통합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설령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다른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여야가 이제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기존의 내란 프레임에 얽힌 계속 반복된 말씀, 모든 것은 내란이라는 수식어를 입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쟁은 이제는 지양하고 제대로 좀 한번 정치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대통령 입법부 우위 관련 발언에서는 저 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치 정부 권력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순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뜻을 먼저 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뭐 사법부도 구성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새롭게 전의를 토대로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공화국 질서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인식했을 때는 대통령이 조금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내란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보면은 현재의 국가 체제를 대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혁명정부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고 입법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미 구축된 대의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거 한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란 관련 얘기는 지금 우리 송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란 것은 헌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냐라고 봤을 때 뭔가 거기에 반박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지적하냐면 현재 원내 107석인가 그렇죠? 원내 소수지만은 원내의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원내 소수 못지않게 지지도는 더 약합니다. 아다시피 18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은 81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내란이 먹혀들고 있는 데는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초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초당적인 협력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 다행히 이제 한국인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가족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야 평가가 첨예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도끼까지 저희도 뭐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저런 워딩을 방송하는 게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 협치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은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협상이 아주 잘 됐다. 그러니까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들은 이 북중로 이게 좀 삼각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도 상당하게 이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가 터지니까 다른 이제 반박이 나오는 게 그럼 뭐 했다는 거냐 협상 속에서. 근데 이게 협상과 지금 구금 사태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일주일이었었어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이재명 정부가 정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과 같이 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외교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협상을 하면은 협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죠. 네. 지금 당장 일본은 15%의 자동차 관세가 통과된, 우리는 여전히 지금 25%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도대체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혹시 협상이 잘못돼서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론, 여론 또 보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뭐 주미대사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강 대사를 전격적으로 소환시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APEC 총회에 참석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통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끌어낼 때는 끌어내고 얻을 거는 얻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3,500달러를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뭔가 좀 노력이 현 정부에서는 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좀 노력해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같이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도 5명이 같이 합류해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또 다양한 채널로 같이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 우리 간의 관계는 동맹 우호 국가로서 가장 이제 서로 다양한 연결 채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기존에 구축된 그런 신뢰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할 그런 채널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러한 인사들을 좀 중용을 해서 설령 그동안의 정치 색깔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의 핵심 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을 중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한미 관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유리하게 통상협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간을 다시 한번 곰씹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3,500억 불 또 뭐 추가 얘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좀 모르겠어요. 그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가 실제로 집행이 돼서 미국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국내의 대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아까 여야 간의 공방,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거친 말로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의뢰 입장 아닙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이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방식. 예컨대 야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 협상에 대해서 엄청 비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야당한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삼는 이른바 역할 분담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이것도 정쟁화 시켜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은 야당의 비판대로 강력하게 나와서 또 여당은 여당들의 협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는 입장. 그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든 여야든 언론이든 간에 역할 분담이 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승화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조지아주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그다음에 그 고통을 당하신 당사자 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귀국을 하면서 일일이 알려진 그 안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나 이런 사안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맞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판적 목소리를 잘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엄청난 혼란과 우리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표현대로 혼용무도라고 표현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3년이 생각이 나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집권당이 됐으니까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3,395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요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코스피라고 하는 게 모든 요소가 다 반영이 된 투자의 심리 결과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그랬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114.4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비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 이 트리플 상승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은 현재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주장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기대가 커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란을 국민의힘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딱 끊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합의한 공통 공약과 현재 이슈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협치의 틀을 빨리 만들어 가자. 대통령 앞에 두 분 대표도 강하게 공격을 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만큼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부 위론을 말씀한 것에 다 비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를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나온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식이 입법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자꾸 위헌이라고 하니까 지금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대법원과 그다음에 각급 법원과 그다음에 군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법률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든 내란 전담재판부든 저희는 내란 전담재판부입니다만 재판이 직위원 판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구속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현 재판부가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잘 맞도록 해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위헌이 아니다. 법률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 일반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요. 설명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내란 특별 재판부 네네.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전담재판부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그 대법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많은 학계 이거를 내란 소위 뭐 특별재판부가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일각의 시각 아닙니까? 여당에서도 양식 있는 이런 분들은 이거 문제 있다라는 또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면 자 이거는 종전에 보면은 전범 이런 재판이라든가 과거에 이런 어떤 집단 학살이라든가 이 역사적으로 또는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이런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이것을 내란이라고 모르면서 다른 어떤 중대 범죄랑 유사한 거로 몰아가면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게 과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것이 과연 이렇게 중대 범죄, 전쟁 범죄라든가 집단 학살 같은 반인륜적 그런 사태였는가? 또 이거를 내란이라고 또 단정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헌법 질서에는 분명히 상권 분립. 사법부라는 것은 입법부하고 대등한 겁니다. 물론 직접 선출 권력이고 간접 선출 권력 차이는 있지만 간접 선출 권력에게도 이런 동등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미 오랜 동안 다듬어서 만들어진 헌정 질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헌정 질서 기본 질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분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송 의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대체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해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종식법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때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용어일 뿐이죠. 그리고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다라고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란 전담재판부인데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특검을 우리가 설치하듯이 특별법에 이걸 설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조직법의 개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사법부의 그런 법원 조직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과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 각급 법원에 쉽게 얘기하면 서울중앙지법에 1부부터 30부까지가 있다면 그 조직에 하나를 31부 정도를 조직을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 조직법의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법부 자체적으로 전담을 맡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자체가 그 31부 정도 하나를 설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국회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그 31부 하나를 전담으로 하는 그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지금 송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인식하시는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특검을 만들듯이 특별법에서 특별한 재판부를 옛날에 무슨 반민족 혁명 행위자 처벌하듯이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설명하에서 두 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려진 내란 특별재판부 성격이 다른 것처럼 알려지네요.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그동안에 알려진 것처럼 한다면은 이것은 좀 적합지 않고 위헌적인 소지 크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설명할 때요. 지기현 판사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된 것을 계기로 하고 보니까 뭔가 현재의 사법부의 판단에 마땅치가 않아서 새로 구성하는 것처럼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재판부로 연상이 당연히 됐을 수밖에 없고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결국 사법부가 불러왔다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전문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방향에서 지금 전담부 구성하자고 한다면은 그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것도 내부로 가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스스로 뭐 자업자득인 이런 표현 하는 것 보면은 그동안에 몇 개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달리
달리 생각해서 따로 구성하자 이런 느낌이 전달이 돼서 지금 박수현 의원 설명 듣고 보면 다른 내용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 그러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왜 합니까? 임시로 원래 내년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사법적 독립성에 관련돼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조대현 대법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치고 사법부가 참여한 상태에서 문제를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 제일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정치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할 수 있다고 하고 마치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준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벌써 180년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책을 쓴 토크빌이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다수의 폭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가진 그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의회가 결국은 모든 걸 상위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전개된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더 하나 아니 지금 대통령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국가 살리기는 것보다는 전부 다 뭐 특검이다, 뭐 내란 특별재판부다. 아 이거야만 지금 다 손절이 됐다고 보니까 지금 뭐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런 내란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사법부 개혁을 둘러싸고 이거는요 금방 지금 한우는 0.9% 올해 성장률이 내년도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0%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투트랙으로 가야죠. 너무 지나치게 이런 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원칙이 뭐죠? 가장 큰 게 경청이에요. 성과고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라. 그렇지 않고 원칙은 따로 있고 목표는 따로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혼돈, 지금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말 민생은 있는 건지 그런 참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미에서 봤을 대해서는 때. 송 의원님께서는 짧게 한마디씩만 네, 네. 하겠습니다. 예, 토크빌이 다수의 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문제는 이런 일반론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이 다수의 의회였습니까? 이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윤석열 정권 대통령 스스로 일으킨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난 민주주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일반론이나 뭐 원칙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라는 정확한 약속과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협치와 희망을 위해서 투 트랙으로 이걸 나누어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송 의원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통과되는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비정상적인 특검이 여당에 의해서 그것도 3개씩이나 만들어져서 그것도 또 연장하고 규모를 늘려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수적 우위에 있는 입법부에 여당이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이제는 모든 수의 논리로 기존에 있는 이 국가 수사기관까지도 다 무시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일부 판결이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새롭게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까지 완전히 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그것을 국민들은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독재다. 바로 독재의 힘을 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여당은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인사권도 갖고 있고요. 그럼 시간이 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초기에 그야말로 무슨 혁명,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뭔가 몰아치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소리 안 듣게끔 좀 우리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딱 아니, 좋은 서로 하고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께서 잘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를 우린 지나고 있고 여야 할 거 없이 이 엄중한 역사 앞에 함께 서 있다는 생각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오늘 하는 것도요. 근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대통령이 얘기한 식으로 실용과 통합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국민도 바라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것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은 그 내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내란 종식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1%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후보까지 합친 거 하면 거의 50회 50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것보다 또 이제는 좀 대통령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100일이 지난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다 그랬고 실용 정부를 만든다고 그랬고 통합 정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용과 통합을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것인가가 80% 90%로 에너지를 쏟아야죠. 근데 여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혼돈의 대한민국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 교수님 말씀 다 제가 평소에 존중합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80, 90% 지금 내란 중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균형 잘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성장의 성과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미리 나서서 강조할 필요가 없고 평상시에 박 의원님 주장하다시피 뭔가 이 부분은 좀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내란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특정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적인 수준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지 국가의 특정 부분의 세력들이 조직화돼 있어 갖고 기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청산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계속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갖고 각 언론사마다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 어떤가.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에요. 어제 그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8%, 지난주보다 5%포인트 이제 하락했습니다. 2주 전과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이거 뭐 조지아 사태 때문인가요? 아마 그런 영향도 받고 있고요. 지금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뭐 종합적인 것이죠. 저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지율이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국민의 뜻이 저렇게 민감하게 때때로 우리가 말로 질책하는 것보다 저런 어떤 숫자로 저희가 질책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58%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지지율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기서만 나왔지만은 실은 한국갤럽이요.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전후로 한 걸 다 비교합니다. 가장 높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네. 83%입니다. 그 두 번째 높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78%,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62%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8%가 높은데 여러 그 나름대로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취임 100일 동안에 가장 강력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오랫동안 기억 남는 대통령이 누구냐? 딱 두 사람입니다. YS하고 DJ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 네. 문민개혁 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척결하고 공직 재산 공개하고 100일 지난 다음에는 금융실명제. 이제 정광석처럼 하면서 당시에 호남에서 지지율도 90%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은 잘 아시잖아요.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 포함해서 정말 힘든 거를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저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100일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 일정한 국민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때 첫 100일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통령 100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나온 거는 루즈벨트 때입니다. 미국에. 그때 대공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00일 동안에 뉴딜 정책을 만들어서 15개의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법안이에요. 그때 은행 개혁도 하고 더 나가서 산업 개혁도 하고 대규모 공사도 하고 하면서 뉴딜의 목표가 3가지였거든요. 구제를 한다, 회복을 한다, 개혁을 한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그동안 쭉 얘기했었던 거 연장선 내란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첫 100일에 대해서 야 알겠습니다. 잘한다. 저런 수치 몇 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김 싶습니다. 교수님의 핵심이 바로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세 분도 저희가 짧게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나머지 세 분도 짧게 한 1분씩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지지율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63% 찍었다고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랬는데 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내려갔네요. 예, 저는 지지율도 그렇고 이번에 또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를 찍어서 이제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기대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그동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방송 3법, 예, 그리고 상법. 이러한 것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앞으로 이제 얽어매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주가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기초를 무너뜨리는 역할이 될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현재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민심을 존중하면서 경청을 통해서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국가의 장기 비전과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국정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네, 처장님 짧게 밝힙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 하실 때 제목을 그 회복을 위한 100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 회복이 경제도 있겠지만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식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그 점에서는 정상 국가의 회복은 사실상 그 경제의 뭐 활성화, 주가지수 뭐 긍정적인 싸움 못지않게 예전과 같은 극단적인 뭔가 진영 정치라든가 패권적인 리더십이 아닌 뭔가 품격 있는 정치로 가는 것이 바로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 점에 좀 주념했으면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듣기 위해서 메모를 했고 이 말씀은 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화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서로가 대화의 문을 닫고 각자의 진영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어렵게 마주 잡았던 손을 다시 맞잡는 협치의 미덕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